반갑습니다. 알쓸 전략, 알고 보면 쓸모있는 절세 전략. 강연자이며 절세 전략가인 박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알아야 자산 손실 리스크를 줄인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상속세를 줄인다. 그죠? 그저께도 며칠 전에도 사실은 이런 상담을 했는데 상속세 부분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납부하게 되게 되면 마지막이라서 한시름 덜었지만 그동안 많은 부분들을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상속세를 알아야지만 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함을 한 방울에 담지 말아란 말이 있죠. 그래서 자산을 운영할 때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분산 투자하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죠. 그래서 결함을 한 방울에 담지 마라. 위험자산의 투자 리스크가 자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투자의 달인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자산 손실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때 맞닥뜨리는 상속세라고 하는 세금이죠. 그렇죠. 다른 세금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 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사람이 결과적인 거는 운명을 탈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운명이 다가옴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 상속인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빚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빚이라는 거. 빚을 물려주게 되게 되면 정말 아주 자녀들에 대한 것이 안 좋은 것이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또 상속세라고 하는 것도 준비가 안 되게 되면 자산을 물려주는 것 같지만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투자의 위험을 잘 관리하면 자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상속세도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상속세로 인한 자산 손실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말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 상속세의 특징을 잘 파악한 후에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준비해 둔다면 소중한 자산은 상속세라는 자산 손실 리스크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상속세에 받은 상속인이 자진 신고하죠. 그렇죠. 상속세는 무상으로다가 발생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심으로써 자녀들이 무상으로 받는 거고 받은 상속인이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거죠. 그래서 자진신고함에 따라 가지고 신고세 3% 부분들에 대한 거를 공제해 주죠. 여러분들 뒤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재산세나 부동산처럼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세금이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신고 기한도 있죠.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다시 말해서 뭐냐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거죠. 오케이. 한번 보죠. 만약에 뭐 12월에 돌아가셨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 달 1, 2, 3, 4, 5, 6, 6월 말까지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사망한 그 달은 말 그대로 킵, 그 다음 달부터 이걸부터 해서 6개월이에요. 뭐 적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증여 몇 개월? 3개월이라는 것도 알고서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납부기한도 있는데 분납세, 연부연납세, 그렇죠. 나눠서 내는 거를 연회에 거쳐서 내는 거, 물납세액을 제외하고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가산세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는 거죠.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요.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가 붙어요. 크네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줄여서 하는 거, 또 부정하게 과소신고하게 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가 돼요.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있는 거죠. 그렇죠? 10만 분의 21, 그러니까 0.02에서 연 8.03%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에요. 그죠? 거의 뭐 고리대금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정도로다가 국가에서는 이 승속세 분들에 대한 납부에 대한 지연가산세가 아주 크게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신고세액의 몇 프로를 정한다? 3%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몇 프로 줄일 것이냐 뭐 할 것이냐 뭐 여러 방법을 뭐 알려주시는 분들 있지만 저는 늘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고 기한 지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뭐냐면 이 3%예요. 금액 큰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거에서 뭐 줄인다 하더라도 놓치는 거보다 이게 큰 거예요. 납부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납부 기한 내에 여의치 않을 수도 있지만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죠. 응? 그래서 신고세의 공제 3%꼭 챙기라는 말을 저는 말씀드려요. 정말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응? 결국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액 자체가 크죠. 그렇죠. 크죠.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납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납부 방안이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맞아요. 이거를 가지고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 이유가 있어요. 뭐 재료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러나 결과적인 거를 가서 못하게 되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해서 상속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뭐 하다 보면 결과적인 거는 나중에 돈으로다가 이제 상속세 납부에 대한 돈으로다가 귀결이 돼요.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자, 상속세 리스크와 자산 포트폴리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금이에요, 현금. 이 현금 부분들에 대한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자산 중에 현금 자산이 충분하다면 상속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현금이 넉넉하게 갖고 있는 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금 자산이 충분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자산도 상속 개시 시점에 현금화할 경우 이익일지 손해일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있다. 그렇죠. 주식이나 펀드 부분들에 대한 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어느 정도 담보 가치를 가진 부동산이 있다면 이자 부담을 하더라도 담보대출을 통해 일정 수준의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출 과정에서 감정가액 산정으로 인해 상속재산가의 평균 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아져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맞죠.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거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시가보다 높게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부동산 양도를 통해 가지고 한번 뭐 보도록 해볼까요? 부동산 양도 한번 봐보죠. 부동산 양도를 통한 방법에 대한 매각에 통한 방법, 실거래가가 노출이 돼요. 양도소득세 납부, 극매로 인한 손실 가능성 등의 단점이 있어요. 맞아요. 또 부동산은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도 관할 세무서정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아, 그래, 맞아. 이 관할 세무서정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이게 신경 무지 쓰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허가 못 받게 되게 되면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이게 허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또 쉽지는 않아요.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 관할세정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 세금으로 인정되는 가액, 이게 시세보다 어떻게 된가 작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시세보다도 작게. 왜냐면 그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도 국세청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또 상속세 납부해야 되는 상속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상속세 납부 기한 내에 자산의 손실 없이 납부 재원을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 당연히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종신보험을 미리 가입해 두는 거다. 뭐 보험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늘 많이들 나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다가 사람들이 뭐 보험을 들어놓게 되게 되면 뭐 사망할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싫다. 또 가입할 때처럼 뭐 그런 돈이 안 나온다라고 막 그렇게 하시고 가지고 부정적인 분들이 계신 거 상당히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죠. 근데 음,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현실 속에서 발생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돌아가심에 따라 가지고서 피상속인이 남겨줄 수 있는 것들이 10억 이하, 뭐 5억 이하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죠. 배우자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자녀가 있고 그렇다면 10억 이하 괜찮아요. 또 2차 상속이 일어났을 적에
배우자 없이 혼자 남아있는 분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상속인들한테 5억 이상 아니라 그러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정도는 국가에서 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인 거는 재산이 그래도 쟤네들한테 물려준다 그러면 결국엔 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보험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왜? 사망하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현금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아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금을 당장 어디 있냐 이거죠. 몇 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뭐 억 단위 과연 그렇게 가지고선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이 자녀라 그러면 그래 내가 낼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피상속인 그렇죠?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약정한 보험금이 상속세 납부 후에 충분한 금액이라면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생명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납부 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래요. 큰 문제가 없으면 생명보험사에서는 사망사고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망보험금을 이렇게 납부할 수 있다는데, 사실 큰 것이 없이 딱, 뭐, 사고에서 재해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여태는 사망이 발생되게 되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 4일 내에 해서 사망보험금 바로 지급하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납부 기한 내 6개월 내에 납부한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종신보험은 납부 지연 가산세 리스크를 제거하는 적시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딱 꼭 필요할 적에 내려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종신보험은 가입 이후 어느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그렇죠. 이 가입이 되게 돼서 승낙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죠. 사망 보험금보다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산 손실 리스크도 없다. 이게 보험 차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냐? 보험 차익이 발생되는 거죠. 납입 부분보다도 반드시 어떻게 사망보험금이 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손실 리스크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라는 세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자산 손실 리스크는 큰 부자든 작은 부자든 대부분 부자들에게 내대는 자산 이전의 관련 위험이다. 그렇죠. 다만 그 위험이 크기나 정도가 자산 규모 구성에 따라 다를 뿐이다. 그럼요. 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다 보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잘 체크해 보시게 되게 되면 음, 종신보험이 만약 나쁜 것도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피부로 느끼시게 되는 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산을 늘리고 지키기 위한 포트폴리오는 사람마다 그 성향이 다 다르겠지만 자산을 다음 세대에 이전하는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종신보험 가입은 꼭 고려해야 하는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다.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하고 상속세 리스크를 줄이는데 종신보험이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서울경제신문에서 나온 기사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핵심 서머리와 관련 법령 보도록 하죠. 상속세 신고기한, 납부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거죠. 그렇죠. 분납세액, 연부연납세액, 물납세액을 제외하고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6개월이에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이거 굉장히 크다 그랬었죠. 몇 프로예요? 연 8.04%.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 비싸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붙으면 안 돼요. 여하튼에. 그러니까 붙기 전까지 어때 6개월 내에 납부해야 되는데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금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납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현금으로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납부 제한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해요. 왜냐면 현금이에요. 충분하다면 상속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금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속인들 많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현금이 많다 하더라도 그 현금을 가지고서 다 상속세 납부하고 나면 결국에는 생활비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문제가 돼요. 그죠? 더구나 이제 한 번 돌아가시고 나면 또 자녀들이 또 이거 뭐 하고 이렇게 뒤적거리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뭐 정리하고 자산 뭐 나눠갖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현금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을 다 낼 수도 없는 상황이 돼요. 오케이. 대출이에요. 감정가액 산정으로 인해서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 시가보다 높아져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럼요.
이게 채권 최고 금액이 붙으면 보통 어떻게 됐어요? 100% 가는데 130%로 적죠.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인 거는 이게 딱 더 높아져요, 과표가. 그러니까 감정가액이 높아지게 되니까 자연적으로도 어떻게 상속세도 그냥 그거 맞춰서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 더 내는 거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부동산 매각이에요. 실거래가 노출이 돼요.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되죠. 급매를 해 가지고 어떻게 가격을 막 내쳐야 되잖아요. 뭐 10억 짜리라고 생각을 해 봐요. 이거 10억이 팔 수 있을까 있길래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상속세 납부하는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사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더 기다려요. 왜? 막판에 되면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물납이에요. 관할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가능하고 세금으로 인정되는 가격이 어때 시세보다 작다는 점이에요. 음. 자, 종신보험이에요. 가입 후 어느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납부지원 가산세 리스크를 제거하는 적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되게 되면 사실은 뭐 말씀을 나눠놨지만 우왕좌왕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께 확인해 보시겠지만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뭐 있어요.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있다, 자녀도 있다. 10억. 그래요. 그리고 뭐 어때요? 2차 상속이 일어났을 때 계획은 5억.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산이 좀 있으면 상속세를 납부하는 거, 그렇게 된다는 건 어때요? 자산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반대는 뭐예요? 빚이에요, 빚. 근데 빚보다는 어떻게 돼요? 상속세를 좀 물려줄 정도로 재산이 좀 있었으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명은 뭐냐면 상속세가 따라가요. 그 상속세의 부분들에 대한 거를 미리 준비하는 부분들, 그것이 사들의 현명한 절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상속세 납부 제한 방법별 비교라든지 상황에 대한 것을 두루두루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제작에는 신동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